여보, 여보, 응,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영임아, 사랑해. 그의 마지막 속삭임을 끝으로 카약이 순식간에 뒤집혔다. 차가운 강물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내 온몸을 덮쳤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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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기념일의 선물. 여보, 저기 좀 봐. 물 한 개 핀 것 좀 봐. 꼭 신선이라도 된 기분이야. 결혼 40주년 기념일. 남편 이동건은 아침부터 호들갑이었다. 65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소년처럼 들떠서는 한사코 강으로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물을 무서워했지만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해 온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예약해둔 곳은 강 상류의 한적한 카약 대여소였다. 직원은 안전 수칙을 설명하며 신신당부했다. 저기 보이는 부표 너머로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물살이 갑자기 거칠어지고 수심도 깊어서 위험합니다. 알았어요. 젊은이. 걱정도 팔자야. 내가 이래봬도 왕년의 해병대 출신이야. 동건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직원의 어깨를 툭 쳤다.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무언가를 보았지만 애써 외면했다. 40년 세월의 믿음이 그 순간의 불안감을 덮어버렸다. 우리는 나란히 카약에 올랐다. 동건은 내 구명조끼를 단단히 여며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영임아, 당신을 처음 만났던 날도 이렇게 안개가 자욱했지. 당신은 안개 속에서 피어난 꽃 같았어.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다워. 그의 달콤한 말에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듯했다. 우리는 천천히 노를 저어 더 안쪽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 고요한 강물, 지저귀는 새소리, 부드러운 물 한 개.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동건은 옛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띄웠고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오랜만에 소녀처럼 웃었다. 한참을 나아갔을 때 동건이 문득 노를 멈추고 말했다. 여보, 저기 좀 봐. 정말 그림 같지 않아? 우리 조금만 더 가보자. 저 코너만 돌면 진짜 절경이 나올 것 같아. 그가 가리킨 곳은 직원이 신신당부했던 부표 너머였다. 안 돼요, 여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당신한테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을 선물하고 싶어서 그래.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가 이끄는 대로 카약은 금지된 구역으로 향했다. 코너를 돌자 정말로 그의 말대로 별천지가 펼쳐졌다. 깎아지른 절벽과 원시림, 그 사이를 유유히 흐르는 강물은 한 폭의 동양화 같았다. 나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주변 풍경에 넋을 잃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영임아, 사랑해. 그의 마지막 속삭임을 끝으로 악. 카약이 순식간에 뒤집혔다. 아! 아! 차가운 강물이 비명지를 틈도 없이 내 온몸을 덮쳤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나는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렸다. 구명조끼가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충격과 공포에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여,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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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강물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면서도 필사적으로 남편을 불렀다. 하지만 내 손에 닿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흐릿한 물속 시야로 나를 등지고 유유히 헤엄쳐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왜? 어째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였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차가운 강물보다 더 차가운 배신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물을 잔뜩 마신 폐가 터질 듯이 아파왔다. 점점 의식이 흐려졌다. 수면 위로 멀어져가는 햇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40년의 사랑과 헌신이 결국 이런 끔찍한 배신으로 끝나는구나. 허무함과 억울함에 눈물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나는 깊고 어두운 강물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격한 기침과 함께 나는 의식을 되찾았다. 누군가 내 가슴을 강하게 누르고 있었다. 왈칵 하고 입안에 강물을 쏟아내자 비로소 숨통이 트였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낯선 젊은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정신이 좀 드세요? 여기는 어디지?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한동안 하늘의 구름이 지나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 주변을 둘러보니 낡았지만 정갈한 나무 오두막이 있었다. 바로 옆으로 내가 빠졌던 그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누구세요? 이 근처에서 사진 찍다가 아주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는 자신을 프리랜서 사진작가 김민준이라고 말했다. 희귀새를 촬영하기 위해 금지 구역에 몰래 들어왔다가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구했다는 것이다. 제 남편은 어떻게 됐나요? 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물었다. 혹시 그가 나를 구하려다 변을 당한 건 아닐 기대를 하지만 민준의 대답은 내 마지막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멀쩡히 헤엄쳐서 강둑으로 올라가던데요. 그러고는 한참을 이쪽을 바라보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구하려 했을 거예요. 나는 소리쳤다. 4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평생 나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자신의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작은 액정 화면을 내 눈앞에 보여주었다. 아주머니, 직접 보세요. 그의 카메라 액정에는 연속으로 촬영된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웃으며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 그가 몸을 기울여 의도적으로 카약을 뒤집는 순간. 그리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등지고 헤엄쳐 멀어지는 남편의 모습까지. 사진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낯설고 차갑고 잔인했다. 그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감마저 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쌓아올린 사랑의 성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성이 아니라 내가 만든 허상이었고 모래성이었다. 민주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아주머니를 두고 그냥 가버리는 걸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졌지만 마음속의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나는 왜 이 진실을 외면하려 했을까? 결혼기념일 아침부터 유난히 들떠있던 그의 모습, 직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굳이 금지 구역으로 가려 했던 고집,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내 귓가에 속삭였던 그 사랑한다는 말까지. 모든 것이 이 끔찍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으면서도 애써 부정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준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남편은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 돌아간다면 그는 또다시 나를 해치려 할 것이다. 두려움이 온몸을 엄습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분노와 배신감이었다.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한 그를 이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일단 여기서 잠시만 신세 좀 져도 될까요?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네, 그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나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의 강물을 바라보았다. 저 강물은 나를 죽음으로 이끌 뻔했지만 동시에 나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다. 40년간의 거짓된 평화는 끝났다. 이제는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민준의 오후 생활이 파노라는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다. 밤마다 남편이 나를 버리고 헤엄쳐 가던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 허공만 바라보았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묵묵히 지켜 그의 다정했던 말들, 따뜻했던 눈빛, 나를 위하는 척했던 모든 행동이 이제는 역겨운 위선으로 느껴졌다. 민주는 그런 나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다. 그는 많은 것을 묻지 않았지만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곁에 있어 주었다. 그의 조용한 위로 속에서 나는 조금씩 현실을 직시할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어느 날 저녁,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서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최근에 아주머니 재산과 관련해서 이상한 일은 없으셨나요? 그의 말에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다. 몇 달 전 남편은 서류 몇 장을 들고 와서 내게 사인을 하라고 했다.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 상품인데 당신 서명이 꼭 필요하다면서 평생 돈 관리는 그에게 맡겨왔기에 나는 별 의심 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내가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재촉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밤늦게 걸려오던 그의 비밀스러운 통화들.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항상 회사 일이라고 둘러댔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었을 수도 있겠군요. 가능성이 높죠. 아마 수령이는 남편 자신으로 해두었을 거고요. 민준의 말은 차가운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낼 생각이었던 것이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은 결국 거액의 보험금을 위한 긴 연극에 불과했다. 확인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제게 아는 누나가 있는데 이런 쪽으로 좀 능력이 있거든요. 민주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한참을 이야기했다. 며칠 후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의 누나는 보험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아주머니 앞으로 10억 원짜리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었어요. 계약자는 이동건 씨, 수령인도 이동건 씨 본인이었고요. 보험 가입 시점은 석 달 전입니다. 10억. 내 목숨값은 고작 10억이었다.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동건 씨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내민 사진 속에는 동건이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자의 이름은 박서연. 나이는 30대 초반의 필라테스 강사였다. 동건은 그녀에게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외제차를 사주는 등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다. 내가 강물 속에서 죽어가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이런 달콤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인생에 대한 완벽한 기만이고 배신이었다. 그 여자와 짜고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였어. 내 돈으로 바람을 피우고 나중에는 내 목숨까지 빼앗아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거야. 나는 이를 갈았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처절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뜨거운 눈물이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노후 대비라며 나를 안심시키고 서명을 받아내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젊은 여자와 미래를 즐기고 마지막에는 거액의 보험금을 위해 나를 사고사로 위장해 죽이려 했던 것이다. 정말이지 완벽한 계획이었다. 내가 강물에 빠져 죽었다면 모든 것은 비운의 사고로 종결되었을 것이다. 슬픔에 잠긴 남편을 연기하는 그를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아주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찰에 신고하실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대로는 안 돼. 그들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 법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겪은 고통과 절망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
내 눈빛이 차갑게 빛나는 것을 보고 민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 씨가 왜? 저도 아주머니와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래서 아주머니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들이 웃는 꼴은 저도 못 봅니다.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배신이라는 공통된 상처를 가진 동맹이었다. 차갑게 식어버린 벽난로 앞, 나와 그는 복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나는 죽은 사람이 되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고 했다. 민준의 누나인 김민서가 돌아다니며 알아봐준 바에 따르면 이동건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긴 비운의 남편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조문객들 앞에서 오열하고 내 영정 사진을 붙들고 실신한 연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의 가증스러운 연극에 모두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역겨운 인간. 나는 민서가 건네준 장례식장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는커녕 계획이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탐욕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영임 여사님. 아니, 이제부터는 강선영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민서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나에게 강선영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주었다. 죽은 한영임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이제 복수를 꿈꾸는 강선영만 남았다. 나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촌스러운 갈색으로 염색했다. 평생 입어보지 않았던 화려한 옷과 짙은 화장으로 얼굴을 가렸다. 뿔테 안경까지 쓰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너무나 낯설어서 나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남편 이동건 씨와 박서연은 지금쯤 축배를 들고 있겠죠. 보험금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요. 그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지옥을 선물해 줘야죠. 우리의 계획은 치밀했다. 민주는 자신의 IT 기술을 총동원하여 이동건과 박서연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해킹했다. 그들의 모든 통화 내용, 메시지, 이메일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송되었다. 민서는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그들의 자금 흐름과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파헤쳤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사진을 보며 그들의 심리와 생활 패턴을 분석했다. 자기는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했어? 아무도 의심 안 하지?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이제 이 돈만 나오면 우리 세상이야? 당신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줄게. 저 늙은이는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자고. 박서연과 이동건의 대화는 역겨움 그 자체였다. 그들은 나를 늙은이라고 칭하며 조롱했고 내 죽음으로 받게 될 돈으로 벌일 호화로운 미래를 계획하며 낄낄거렸다. 그들의 대화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지만 나는 복수심으로 고통을 억눌렀다. 우리는 그들이 나눈 모든 대화와 동거래 내역, 그들의 미래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까지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다. 법정에서도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다. 단순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너무 시시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겪었던 공포와 절망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었다. 사냥감이었던 내가 이제는 그들을 쫓는 사냥꾼이 될 차례였다. 이제 슬슬 유령의 존재를 알려줄 때가 된 것 같네요. 어느 날 저녁, 민서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냥이 시작될 참이었다. 나는 짧게 자른 머리를 매만지며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아내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로 불타는 사냥꾼, 강선영만 있을 뿐이었다. 첫 번째 작전은 박서연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센터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회원으로 등록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짙은 화장과 화려한 운동복,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과거의 한영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박서연의 수업에만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쳤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나를 그저 돈 많은 중년 여성 회원 정도로만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탈의실에서 나는 박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목소리가 참 고우시네요. 꼭 제가 아는 사람이랑 목소리가 비슷해서요. 아, 그래요? 세상에 비슷한 목소리는 많으니까요.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나는 그녀의 등 뒤에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렇죠. 특히 알던 사람이랑 목소리가 똑같을 수도 있고요. 그 순간 박서연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뒤돌아봤을 때 나는 이미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콧노래를 부르며 탈의실을 나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이 해킹한 통화 기록에는 박서연의 불안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자기야,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새로 온 회원인데 그 여자 말이 내 목소리가 자기가 아는 사람 목소리랑 비슷하다는 거야. 느낌이 너무 안 좋아. 신경 쓰지 마. 세상에 이상한 사람은 많아. 곧 10억이 들어오는데 그런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동건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화살은 정확히 관역에 명중했다. 다음 작전은 이동건을 향했다. 그가 자주 가는 골프 연습장이었다.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된 듯 외모를 싹 바꾸고 그의 옆자리에서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전혀 다르게 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머, 이 골프채 우리 남편이 쓰던 거랑 똑같이 생겼네. 강에 빠져서 잃어버렸는데 참 안타까워라. 강에 빠져 잃어버린 남편의 골프채 이야기는 섬뜩하게 들렸을 것이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자세히 훑어보며 고개를 기웃거리다 황급히 연습장을 떠났다. 그 후로도 유령 놀이는 계속되었다. 박서연의 차 와이퍼에 내가 즐겨 듣던 클래식 CD를 끼워놓기도 하고 이동건의 회사의 익명으로 40년 동안 사랑해줘서 고마워요라는 문구가 적힌 꽃바구니를 보내기도 했다. 그들은 점점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들처럼 변해갔다.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입을 잘못 놀린 거 아니야? 왜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건데? 내가 뭘, 자기가 더 수상해. 밤에 잠꼬대로 그 여자 이름 부르는 거 알아? 그들의 통화 내용은 점점 더 날카로운 말들로 채워졌다. 서로를 향한 믿음은 깨지고 의심과 불안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내가 의도했던 대로 그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보험금 지급 심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터뜨렸다. 민서를 통해 보험사에 익명의 제보를 넣었다. 이동건 씨 부인의 죽음은 단순 사고사가 아닐 수도 있다. 주변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보험사는 즉각 재조사에 착수했다. 보험금 지급은 당연히 보류되었다. 돈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믿었던 두 사람은 패닉에 빠졌다.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설마 그 여자가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박서연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건 불가능해. 이동건은 애써 부정했지만 그의 목소리 또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한영임이라는 유령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아내의 망령이 자신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공포와 분열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다. 이제 마지막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그들이 스스로 더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아주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덫을.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자 이동건과 박서연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제 돈 문제로 매일같이 싸웠다. 박서연은 이동건이 무능하다며 비난했고 이동건은 박서연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며 악을 썼다. 우리는 그들의 분열을 지켜보며 마지막 계획을 준비했다.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입니다. 민준이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의 마지막 미끼는 바로 돈이었다. 민준은 가짜 변호사 사무실을 꾸렸다. 그리고는 김철수 변호사라는 가명으로 이동건에게 연락했다. 이동건 씨 되십니까? 저는 한영임 여사님의 유언 집행을 맡게 된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여사님께서 남기신 유산 상속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산 상속이라는 말에 이동건의 귀가 번쩍 뜨였을 것이다. 그는 당장 만나자고 했다. 유산이라니요? 제 아내에게 무슨 유산이?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한영임 여사님께서 생전에 비밀리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과 비자금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이동건 씨도 모으셨던 모양이군요. 우리는 이동건이 평소 의심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했던 내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평생 나를 속여왔던 그는
자기가 아내에게 속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분노와 탐욕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상속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이동건 씨와 박서연 씨가 함께 지정된 장소로 나와야만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서연 씨를 어떻게 아십니까? 한영임 여사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두 분의 관계까지도요. 여사님께서는 두 분의 사랑을 축복하며 모든 재산을 두 분께 남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낀다면 이 터무니없는 제안을 의심하고 거절할 것이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불륜 관계를 알고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재산을 남겼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외곽의 폐창고였다. 민중과 민서는 며칠 밤을 새워 창고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했다. 창고 내부는 물론 주변 도로와 입구까지 완벽하게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배우들만 무대에 오르면 됩니다. 약속 당일 나는 폐창고 안쪽의 작은 방에 숨어 모니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중과 민서는 창고 밖의 차량에서 대기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얼마 후 이동건과 박서연이 탄 차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두리번거리며 김철수 변호사를 찾았다. 아무도 없잖아. 자기 아니야? 박서연이 불안한 듯 말하자 이동건이 그녀를 다그쳤다. 조용히 해. 곧 오겠지. 이 판국에 우리가 뭘 가릴 처지야? 바로 그때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다. 놀란 두 사람이 뒤돌아보는 순간 창고 안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가짜 변호사가 아닌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서 있었다. 나는 짙은 화장을 하고 짧은 갈색 가발을 벗어 던지고 머리도 길렀다. 40년간 그가 알고 지냈던 아내 한영임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게 여영임아? 이동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박서연 역시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오랜만이에요, 여보. 그리고 서연 씨라고 했나요? 나는 일부러 더 여유롭게 발랄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유산 받으러 왔어요? 사냥은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말도 안 돼. 당신은 죽었어.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동건은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줄 알았어요. 당신이 40년 동안 함께 산 아내를 너무 물러봤네. 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그들은 겁에 질린 쥐처럼 뒷걸음질 쳤다. 이 모든 게 당신이 꾸민 짓이었어. 보험금도 유령놀이도 전부 다. 이제야 좀 상황 파악이 되나 보네.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순간 박서연이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요. 사모님. 저는 이동건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 여자를 죽여야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를 가스라이팅 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모든 죄를 이동건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믿었던 연인의 배신에 이동건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뭐?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도 좋다고 같이 계획했잖아. 내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라고요. 이 모든 건 다 이 남자의 탐욕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추악한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들의 추잡한 싸움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둘 다 조용히 해. 이제 와서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건 의미 없어. 너희 둘 다 똑같은 악마들이니까. 내 말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창고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 가지만 묻자. 동건 씨, 정말 단 한순간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40년 세월이 전부 거짓이었어? 이것은 내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마지막 질문이었다. 일말의 희망, 아주 작은 진심이라도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였다. 이동건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허공을 바라보더니 이내 자포자기한 웃음을 터뜨렸다. 사랑! 웃기지 마! 처음부터 당신의 돈과 배경이 필요했을 뿐이야! 당신같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는 다루기 쉬웠거든! 40년 동안 당신의 아내 노릇을 하는 게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알아? 그의 마지막 고백은 내 심장에 박힌 마지막 비수였다. 그래, 이것으로 되었다. 이제 더 이상의 미련도 연민도 남지 않았다. 그래, 잘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를 돌아보았다. 창고의 문이 열리고 민중과 민석 그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동건과 박서연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이동건, 박서연, 당신들을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이동건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나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회한과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경찰에 연행되어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았다. 40년간의 악연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창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길고 길었던 복수극이 막을 내렸다. 이동건과 박서연은 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동건의 추가적인 횡령과 사기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나는 한영임의 신분을 되찾았다. 세상 사람들은 강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살아 돌아온 것, 그리고 남편의 끔찍한 범죄 사실에 경악했다. 한동안은 언론과 주변의 관심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지난 40년은 거짓된 삶이었지만 앞으로의 내 인생은 진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나는 재산을 정리했다. 이동건과 함께 살던 집을 팔고 작은 바닷가 마을의 아담한 집을 새로 얻었다. 여유로운 하루하루로 다시 시작하는 나의 인생을 실감하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나는 우리 집에 놀러온 민중과 함께 작은 카약을 타고 강으로 나갔다. 40년 전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카약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번에는 나도 직접 노를 저었다. 서툴지만 내 힘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다. 여사님, 이제 어디로 갈까요? 민준이 웃으며 물었다. 나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글쎄, 그냥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보지 뭐. 배는 잔잔한 파도를 가르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내 뺨을 스치는 강바람에서 상쾌한 희망의 냄새가 났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랑, 믿음, 그리고 40년의 세월까지. 하지만 나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얻었다. 진실을 볼 수 있는 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인생을. 이동건, 그를 용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를 증오하지도 않는다. 그는 이제 내 인생에서 그저 희미한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 인생의 진짜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여정의 끝에는 분명 눈물과 배신이 아닌 따뜻한 웃음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렇게 나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금까지 저 한영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